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슨 권리구제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 우리가 영상 중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방금 앞서서 언뜻 말했지만 이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 포괄적으로 다 규정돼놨고 더욱이 국가인권의법도 만들어놨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이제 잘 우리가 할 수 있죠. 보세요. 처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다 법적 처벌하겠다고 아무런 독재법을 만드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성애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네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법 전체를 보면요.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받고 예, 봐셨죠? 사실 오늘 내용 이거 잘 들었으면 강의 그만해도 되는 건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아까 우리 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랬더니 이걸 이제 각자노수라고 좀 팩트체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했던 걸 잠깐 요약해 보면 이 JTBC-CBS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냐?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 무엇을 금지하는 거냐? 봤더니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또 모욕적 적대적 환경을 조성해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했다 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못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 금지되는 영역은 네 곳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직장,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영역, 재화 영역의 영역, 학교 영역, 교육의 영역, 행정 서비스 영역. 그러니까 앵커 이분이 그랬죠. 이렇게 네 군데가 아니면 그러면 네 군데가 아니면 차별도 아니고 처벌도 안 받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은 이렇게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이 네 군데에 포함되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그럼 처벌은 받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 안을 59조를 보면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해야 처벌을 받는 것이고 차별이 불법이긴 하지만 처벌받는 건 아니고 현행 국가인권법에 있는 것을 금지되고 있는 불법을 실효성, 권리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여기서 강제명령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행강제를 부과하고 또 손해배상을 유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지되는 4개 영역이 아니면 차별도 아니고 처벌도 안 받고, 그러니까 금지되는 4개 영역에서는 차별은 되지만 불법은 되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경우 보복성 조치를 했을 때만 한다. 어떻게 보면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 영역에 포함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도 중요한 단서 하나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도차 못하는 영역이 4군데에 있다. 그건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4군데 영역이 아니면 괜찮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못하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다. 4곳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4곳에 있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의당 안에 이 사람들이 차별도 금지하지만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조차 못하게 하는 규정이 정의당 안 3조 1항 4호에 있는 아까 4구제 제1호 강목의 영역, 그 4군데거든요. 4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여기에 4군데에 해당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조차 못한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교회가 제1호 강목의 영역, 재화 영역 시설에 포함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4가지 이제 고용, 재화 영역 시설, 학교, 교육, 뭐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안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용, 재화 영역 시설, 학교, 행정 서비스 할 때 재화 영역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이 전에도 많이 설명하셨죠. 시설 부분에서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종교 시설인데 시설이 안 들어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법률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차별금지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가장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잘된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보면요, 3조 16호에 시설물이라 하면 정의가 있어요. 시설물이라 하면 건축법 제2조 1항 2호, 여기에 따른 건축법 2조 1항에 2호에 따른 시설물이다 하면서 건축법 다시 1항 2호를 보면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그럼 교회가 이렇게 여기 이제 시설처럼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시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호자에 관한 법률, 우리가 장애인 등 편의법인데요. 여기 보면 2조 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여기다 시설 및 그 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대통령으로 정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2조를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공공시설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교시설이 법에서 볼 때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해석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종교시설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주장할 때 뭐라고 하면 교회는 종교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니까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교회도 공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최근에 지금 계속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중이용시설, 다중시설을 제한할 때 보면요, 교회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에요. 종교시설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재화용역 시설, 재화나 시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경제학 교수님한테, 특별히 우리 중앙대 김승욱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용역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물건이기 때문에 재화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란 말이 없어도 재화라고 되어 있어도 재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더 명백하게 시설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속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뭐 교회가 이제 건물로 속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제한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방금 JT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설교하거나 책을 쓰거나 길거리 발언 같은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는가? 여기 이제 두 가지죠. 먼저 이제 3조 1항 4호에서 강목의 영역에 3조 1항 4호에 해당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강목의 영역에 해당하면 당연히 괴롭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강목의 영역 네 가지 영역 고용이나 재활용역 시설이나 교육 훈련 영역이나 행정 서비스에서 안 들어가더라도 5호가 제3조 1항 5호에 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강구행위. 여기에 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요. 3조 1항 4호에는요. 합리적 이유 없이란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4조가 더 강력할 수 있어요. 4호가. 합리적 이유란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 이유란 말은 5호에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합리적 이유란 말도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대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뭐 뒤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합리적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 특별히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배제, 제한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 구별하는 것이 항상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해서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만드는 분리, 구별이죠. 이런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제 차별이 아니라고 보려고 합리적 이유를 넣어놓은 것인데 4호는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호가 먼저 해당하면 5호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4호를 먼저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이거 복잡해요. 사실 제가 이거 보려고 하면 눈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1, 2를 나눴어요. 1, 2.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다 쓰다 보니까 아침에 1, 2를 나누는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강의 이거 1시간 동안 뭐 할 수 있나 했는데 이게 독일의 그 선동과 괴벨스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아침에 오면서. 괴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동은 한 줄의 문장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쯤이면 이미 대중은 선동이 끝났다. 제가 이 JTBC를 보면서 야 우리가 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보건법률과를 만들어가지고 긴급하게 왜 이 영역에 대해서 전다제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해야 되냐. 이 JTBC는 공중파의 영향력이 있죠. 이 의미에서 거기서 가짜 뉴스입니다 해가지고 팩트체크 해가지고 버려버리면요 교회 성도들이 다 선동이 되죠. 선동이 끝나.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또 오늘 강의도 이런 거 눈 아픈 거 하면은 야 힘들 텐데 그런데 이때 하나 뭔지 합니까 해서 제가 1, 2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1로. 그래서 일단 1 보면 좀 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4호와 5호에 해당하는데 4호에 먼저 검토를 해보죠. 4호에 강목의 영역에 해당을 하면 5호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강목의 영역, 그럼 강목의 영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화 영역 시설 여기를 검토해야죠. 왜? 고용 영역이나 학교 교육, 뭐 행정 서비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재화 영역 시설이 엄청 넓어요. 제가 우리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재화 영역이 안 들어간 게 없답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 길거리도요, 4영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당연히 종교 시설이라겠죠. 제가 길거리에 도로 보니까요, 법에 보니까 도로 시설, 하천 시설 돼 있더라고. 광정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넣어버리면 시설에 해당해요. 그리고 또 저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로도 재화라예요. 재화. 그러면 야 길거리나 교회도 재화에 넣어버리면 당연히 사후가 적용돼 버리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책 쓰는 건요. 책 쓰는 것은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영역.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 서비스에 해당하고 특별히 문화 등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조 1항 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책을 보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듣고 교회 설교를 듣고 내가 충격받았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면요. 형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민일보 2020년 올해 이제 9월 4일자에 지난주에 우리 명재진 충남대 헌법 교수님께서 칼럼을 쓰셨더라고. 지금 내가 기고문을 쓰는 것도 이 문화 영역으로 금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모든 시설문에서 이 반동성의 표현 금지가
될 수 있다. 교회도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우리 충남대 명재진 교수님의 논문을 한번 이 기고문을 국민일보 기고문을 보시면 저 말이 거짓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호도 있어요. 방금은 4호에 당연히 뭐 강목의 영역에 포함되면 될 수 있죠.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안 당해도 또 걸릴 수 있는 게 있죠. 5호. 5호에는요. 불리한 대우 표시 저장 광고라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5호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 5호의 두 번째 줄은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기. 이게 왜요? 사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인데 성별 등을 분리구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분리구별하는 것. 분리구별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정신적 고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구별. 책에다가 쓰면서 내가 분리구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면 또 특별히 결혼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성애들이 결혼할 수 있냐. 또 우리 정기 변호사님 앞에 설명했죠. 결혼은 한 명 일부 일처제가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냐. 또 다부 다처제가 가능하냐. 이런 걸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러면 분리구별이잖아요. 이런 것에 글을 쓴 것도 해당할 수 있느냐. 분리구별을 해당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여기 보면 3조 5항에 보면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행위. 적어도 광고는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고. 그래서 광고에다 포인트를 딱 방점을 찍어요. 근데 조문을 잘 보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복음법률가에서 광고에 포인트를 둘 수도 있지만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해놨죠. 등. 이미 등이란 것은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행위를 징표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했기 때문에 표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요. 법을 보니까 정확해요. 정의당 안에서는 광고에 대한 정의를 안 했지만 국가인권의 평등법 시한 2조 11호에는 광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정의가요. 다목에 뭐라고 되냐면 표시점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라는 거예요. 표시와 광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제2조 1호에 보면 표시란 뭐뭐뭐 한다. 그리고 광고란 뭐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표시란 말을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표시 그러면 상표에서는 표시 그러면 뭐 이렇게 용기에 표시하거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법률가들의 표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지판 할 때 표지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 그러면요. 의사 표현할 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란 말이 두 가지 다 의미가 해석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검찰이나 법관, 법률가들한테는 표시는 표현으로 해석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광고에도요. 광고로 좁게 해석을 해도 광고란 말이 엄청 넓게 이 평등법 시한에 보면 돼 있어요. 왜?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의 법률을 보면요. 광고라는 게 뭐라고 되냐면 신문 방송법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또 전기 간행물 또 방송법에 따른 방송해주고 또 전기통신법장에 따른 전기, 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을 봐요. 대통령령 정하는 거는요. 정하는 것을 보면요. 시행령 제2조의 광고의 방법 그래가지고요. 전단지, 팜플렛 다 들어갑니다. 인터넷 또는 PC 통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것만 된 게 아니고 또 여기도 또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유사한 매체 또는 뭐 수단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도 부족해 가지고 라에다 또 해놨어요.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까 말했던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죠. 의견을 제시하는 것 표시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할 때요. 이 마이크 쓰는 것도요. 전기통신이에요. 그리고 설교할 때요. 주보 날라주면요. 주보 전단지예요.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표지판 만들어 놓고 있으면요. 광고죠. 여기 보면 광고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팜플렛, 피켓팅 다 광고 형식이 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책 쓰는 것. 책도요. 신문, 전기 간행물 특히 이제 전기 간행물은 뭐 어떻게 호를 가지고 또 학교에서 발행하는 전기 간행물에 책을 쓰는 것도 그리고 독자들한테 여기 보면요.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럼 독자들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블로그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로그들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동만연이나 진평연에서 전단지 많이 날라요. 전단지 되겠어요. 또 우리 또 특별히 차바 이런데 단체 카톡도 만들어놨죠. 단체 카톡도요. 걸면 이연령 비연령이 되겠더라.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3조 1항 5호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인권법이 6월 30일 날 국가인권회가 보도자를 내면서 이 평등법 시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아니죠. 고용, 재화, 영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제 장애인 의원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장애인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했는데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JTBC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뉴스가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영역에 들어갔다고 이제 아까 말씀 JTBC에서 차별이 되면 불법이다. 불법은 맞다. 그렇지만 또 꼭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서 보복성 조치를 해야 차별받는 것이지 하면서 국가인권법에 따른 이런 것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면서 시행명령을 내서 이행강제를 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처벌이란 말이 그렇게 형사벌만 이야기하냐? 법률가들 봤으면 저는 그 말 딱 들으면 좀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제가 이제 이 용어를요 다 정리해봤거든. 이걸 어디서 찾냐면 4번 밑에 징계벌 밑에 나오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법령 용어에 가서 쳐봤어. 행정벌을 치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벌을 쳐보면 현암사의 법전 용어 사전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해놓은 건데 행정벌을 치면 이렇게 나와. 형사벌이라면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처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행정벌은 행정벌을 제가 찾았으니까요. 행정벌은 형사벌, 징계벌 및 집행벌과 구별된다. 하면서 행정벌은 또 뭐냐?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명령 금지를 위반하기 때문에 과하는 처벌 돼 있죠. 그러면서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가하는 경우는 행정상의 질서벌이다. 하고 또 우리가 또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 하는데요. 집행벌은 뭐냐? 장래에 향하여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행정벌은 과거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이고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처벌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징계벌도 처벌이에요. 여기 이제 행정법상이니까 행정법은 행정벌이니까 이제 특별권력관계만 나오겠죠.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처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행정법 관계니까 징계벌이 처벌이면 일반 고용관계에서도 징계하면 처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좁게 무슨 형사처벌만 처벌이냐.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처벌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통을 주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위법행위에 대한 고통을 준다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징벌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처벌이죠. 그러면 처벌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장 무서운 게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징계벌이에요. 징계벌. 사실 우리가 징계벌에 대해서는요 많이 검토를 안 하는데 징계를 당해본 사람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특별히 고용 영역이나요, 교육 영역이나요, 행정 영역은요 징계가 형사처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법 보세요.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눈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국가인권법에서는 좀 중요하니까. 국가인권법 총칙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 2장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조부터 18조까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3장부터요 19조부터 29조까지는 3조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4장은요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서 30조부터 50조까지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요 그 51조부터는 형사 보칙이 있다. 보칙이 있어가지고 51조부터 55조까지 있고 6장은요 벌칙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법에 다 해놨는데 국가인권법으로 그대로 하면 되지 개정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등 및 차별금지법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직은 보니까 별로 없어요. 1조부터 4조는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작할 때 1조부터 4조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조직에 관한 것은 5조부터 18조까지 13개 조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요 19조부터요 63조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들어갈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여기 4장 보세요. 인권침해 및 차별에 의해 조사와 구제 해가지고 있죠. 44서를 보세요. 구제 조치 등의 권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42조 제한 각호에 관한 구제 조치의 이행 이게 권고거든요. 그럼 42조 제4항 각호가 뭐냐 했더니 조사 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중지가 돼 있죠. 이걸 권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밑에요. 2조 보세요. 2호 보세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구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45조 보세요. 고발 및 징계 권고가 있어요. 징계 권고는요 형사고발하고 또 틀리게 징계 권고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하는데 사항이 뭐라고 하냐면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 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징계를요 징계 권고를 존중해야 되고 징계 결과를 통지해 줘야 돼요. 45조는 엄청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그런데요 44조도 아주 강력하죠. 왜? 특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구제 조치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실효성을 높인다 해가지고 이걸 안 떼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차별금지법 시행안에 보면요.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한 대로 집행벌이고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시행안에는요.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안 하면 또 부과해요. 형사처벌은 1천만 원 이하인데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3천만 원 이하예요. 한 번 부과하고 또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을 이제 권고해서 안 따르면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도 권고 손해배상 얼마 해? 안 따라. 그러면 시정명령 내리고 이것도 할 수 있죠. 사입사고에 따르면. 이렇게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또 법을 만든다고 하냐. 그럼 국가인권위한테 어떤 권한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보세요. 저 국가인권위법에 차별금지법 안 하고 해놨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56조가 뭐 처벌규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56조에 보면 사용자 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죠. 근데 55조를 보세요. 55조 내용이요. 우연히 국가인권위법 55조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벌 규정은 우리 사실 교단에서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모 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죠. 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벌써 보세요. 이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혐오 표현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헌법재판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결정 요지가 이렇습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이나 혐오적 표현도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장된다. 다만 제한할 수는 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그런데 제한을 하려면 헌법 37조 2항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 표현 규제법, 차별금지법에 넣어가지고 슬그머니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37조 2항을 피해 나가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는 왜 찬성을 했느냐? 이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인데요. 왜 했냐?
일반인과 달리 학생들은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있는 구성원들에 있는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로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의 보호에 의해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른들처럼 성인들처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또 교육감이 특별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에 있어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직도 서울시 학생인권전에서는 계속 소송을 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혐오 표현도 방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말할 때 이 혐오 표현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들어간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보세요. 양심의 자유. 우리가 양심은요 기본적으로 진, 선, 미, 성.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것도 있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 사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혐오하고 또 선을 추구하다 보면 악을 대해서 당연히 혐오할 것이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미운 것에 대해서는 또 혐오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속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혐오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 우리가 계속 조영기 변호사님한테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행동이다 또는 또 추한 행동이다 속된 행동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양심을 또 우리가 가치관이라 하는데 그리고 보면 이제 양심이 뭐냐 하면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마는 내면의 진지한 소리다.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혐오를 찾아봤어요 사전에. 결국은 혐오란 게 미워하다, 싫어하다고 돼 있더라고. 그러면 미워하다, 싫어하다 반대가 뭐예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아니에요? 그럼 좋아하다, 사랑하다 반대. 내가 그러면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히 내가 싫어한 것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 될 때 당연히 가치 판단해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또 어떤 것을 내가 좋다고 하고 사랑한다 하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감정이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역차별 독재법이다 하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 국가인권의법이에요. 혐오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요. 이 혐오 표현을 이 사람들이 혐오 표현 리포트에 뭐라고 하냐면 혐오 표현의 개념 요소 중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 혐오 표현은 그 표적이 되는 대상으로서 대상 집단에 관한 기존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소수 집단이며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공고히 한다는 점에 혐오 표현의 교묘한 문제이다. 그래서 결국 혐오 표현은 차별의 문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른 문장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혐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여보요,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가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 표현하고 보기 어렵다. 강자가 다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에 대해서 하면 그건 혐오 표현인데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하면 그건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좀 이상한 논리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PC 논리, 이 진영 정치 논리, 정치적 독선 이런 건 논리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동성애를 반다면 계속 혐오단체라 그래요. 기독교를 이름도 바꿔가면서 막 이상하게 혐오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들 논리로 하면 우리가 그러면 소수자 입장에 서야 되겠다. 소수자. 법을 찾아봤어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니까 제20조 2호에 이렇게 되더라고.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징후에 고치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종교적 징후에 고치는 금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혐오표현 규제법을 계속 이야기할 때 이 조문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징후에 고치는 좀 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요. 한 번도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27조는 더 심해, 더 좋아.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에 의해서는 그러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방하고 실현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객관적으로 제가 종교 통계를 보니까 종교가 없다고 무종교로 하는 사람들이 55%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소수자죠. 그 중에서 기독교는 더 소수자. 개신교 하면 또 천주교가 분리되면 더 적죠. 우리가 사실 소수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별을 할 때 차별의 그 속성은 뭐냐 했더니 차별을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적이 있을까? 해봤더니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올 때부터 또 유교 때부터 또 구한말 시대에 일제시대 때 백오인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종교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11조에 성별과 종교와 사회적 신분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서 차별하지 말자 해서 우리 역사적 경험이 현실이 반영된 우리 헌법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소수자인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수자가 하면서 진정한 소수자에게 이렇게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차별 혐오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과제이고 정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